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블루로 인한 서울 시민의 우울과 자살 예방을 위한 3차 웨비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굉장히 이제 슬픈 그런 극단적 선택이 있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데 아마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일자리와 관련된 또는 노동 환경과 관련된 또 이로 인한 여러 여파들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많은 걱정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이제 시민들의 요구로 이제 자살 예방을 위한 이 극단적 선택을 예방을 위한 주제를 한 2주 전에 선정할 때 이런 부분에 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 갑질과 괴롭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은 이제 그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제로 오늘 웨비나와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변호사 선생님들 또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에서 상담하시는 상담팀장님 또 정신과 전문의 이런 분들이 이 갑질 괴롭힘 또 노동 조건의 악화와 관련된 여러 정서적인 부분까지 함께 토론 발표를 해주시고 2부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발표자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웨비나 뭐 처음이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저희가 다른 주제 포함해서 총 한 4번째 하는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으시거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오늘 지금 접속한 그 유튜브 채팅 코너에 얘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갑질과 괴롭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김미란 변호사님 공동주택법률학회 부대표이시면서 법무법인 산하에 계십니다.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갑질과 괴롭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에 대한 갑질과 괴롭힘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최근에 있었던 경비원 사망 사건을 이제 기화로 해서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논의를 할 정도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점은 저도 동감을 하고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그 분쟁이나 이런 거를 쭉 다뤄왔던 미력한 경력이지만 도움이 되고자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서울시와 주최 측에 감사드리고요. 하나씩 좀 짚어볼 건데요. 일단 이게 그 최근에 있었던 경비원 사망 사고가 비극인 건 뭐 누구나 다 아실 건데 이게 더 큰 비극인 것은 이게 낯설지 않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면 이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갑질과 괴롭힘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면 이걸 제도화해서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왜 멈추지 않고 이 비극이 계속되느냐, 이제 여기가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발제하면서 쭉 돌아볼 내용은 이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들의 업무 환경, 이 현 주소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좀 짚어보고 그 다음에 이 갑질과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해 왔거든요. 현행 제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제도권 내에서 이 갑질과 그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한계를 좀 짚어보고 제대로 이게 이제 작동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제도 개선 방안과 우리의 노력을 좀 살펴보는 걸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 몇 년 전에 종영한 그 라이브라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 라이브라는 드라마에 어떤 사건이 나왔냐면 이 지상 주차장에 이 입주민이죠.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 주차를 하라. 그러니까 대신 주차를 좀 해라. 나 이제 들어갈 테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경비원이 뭐 회장님 이게 제가 남의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속수무책이기도 하고 이렇게 제 차도 아니고 너무 비싼 차여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이게 뭐 먹히지 않습니다. 아나무인격으로 그냥 키를 던져주고 올라갔고 결국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고에 대한 뭐 배상이나 이제 이런 문제가 막 불거지니까 결국 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분신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으로 치닫는 그런 게 이제 드라마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 드라마를 볼 때는 아니 뭐 그래도 저런 일이 실제로 있겠어. 이게 드라마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구성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는 더 드라마 같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지금도 너무 낯익은 뉴스들이죠. 뭐 여자 소장님이시거든요. 여자 소장님 딱이 맞는 입주민한테 딱이 맞는 CCTV가 이제 공개되면서도 그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이 있고 또 저 야구 배트 같은 거 들고 있는 입주민을 상대하는 소장님들 뭐 이런 일들은 사실 저희가 그렇게 낯설지 않게 접하는 그런 뉴스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도된 아주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그 경비원 사망 사고도 이제 내용을 보면 이중 주차를 하면 이제 차를 밀어야 다 그 기존에 주차돼 있던 차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경비에 서시던 분이 밀었는데 그 밀린 차의 차주겠죠. 그 입주민이 왜 남의 차를 함부로 미느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그게 이제 그 시비가 발화점이 돼서 아주 폭언, 폭행, 협박 이런 게 이제 이어졌고 결국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린 것인데 이 옆에 보면 이 가해자 지금 수갑차고 있는 거거든요. 구속된 상태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지금 현행 제도권 내에서도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도 이게 형사범죄에 해당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한 사건인데도 이게 왜 구제가 안 됐을까 이런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도권 내에서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관련 사례들이 쭉 많았다는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왜 특히 이렇게 속수무책 당할까? 명백하게 폭언, 폭행, 협박은 형사범죄라는 걸 뻔히 아는데 왜 이 피해를 고스란히 본인들이 이제 떠안고 묵묵히 가져가야 되는지 이게 을 중에 을이라는 것이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치관리나 위탁관리 방식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어느 방식을 취하건 을이라는 것에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이 입주민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소장이나 입맛에 맞지 않는 경비원들은 이 업무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한 그런 불안한 지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신과 뭐 확신을 갖고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 환경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현행 제도는 그럼 뭐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공동주택관리법 65조에 부당간섭을 배제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당간섭을 배제하는 조항을 처음에 이제 입법하고 이제 뭐 제정하는 논의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공청회 같은 자리에서 어떤 분이 도대체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이 뭐 그렇게 왜 이렇게까지 보호해줘야 되느냐. 여기 내용을 보면 1항에 부당하게 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입주대표회의는 괄호 열고 구성원 포함이라고 됐으니까 동별 대표자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선언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런 부당한 간섭이 만약에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 이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뢰해서 사실 확인을 빨리빨리 해가지고 만약에 정말 부당간섭이 있다. 부당간섭이 있다라고 하면 필요한 명령을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의무로 지금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실조사를 의뢰했다고 이런 필요한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주택관리업자에게 뭐 관리소장을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뭐 해임을 하거나 이래버리면 그런 거 안 된다고 써 있고 그런 거 하면 과태료를 또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 굉장히 보호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보호해야 돼? 라는 왜 이렇게 보호해주지? 이 지경만 특별히 왜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하지?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왜 이걸 법에 넣어야 될 정도일까? 이 직역은 왜 특히 왜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걸까? 너무나 이 불안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실질적으로 선언적 의미 외에 실질적인 활용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조항의 한계만 봐도 입주민이 지금 그 도봉구에서 있었던 경비원 사망 사고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이 경비원한테 가해 행위를 했던 입주민은 그 부당한 간섭을 하는 이 주체가 절대 입주 대표회의에 한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체를 그렇게 한정할 필요도 사실 없고 또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 입주민들의 부당 간섭이 있을 때 사실 조사를 의뢰하는 그 요건으로 입주민에게
뭐 손해가 발생할 우려 이걸 넣고 있어요. 이런 엄격한 요건을 반드시 넣어야 될까? 사실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 하지 말아야 업무 이외의 것을 시킬 때는 그거 자체로 사실 위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손해, 입주민의 손해가 꼭 있어야 이런 부당 간섭에 대한 이 시정이 가능하다는 이런 구조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닐까 싶고, 또 이제 이 부당 간섭이 도대체 뭔지 유형이 구체화되지 않다 보니까 금지해야 되는 게 어느 영역까지인지 또 불명확해요. 그러다 보니까 과태료도 이런 사실 조사를 의뢰한 것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요청이 있을 때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도로 물리는 것이어서 뭐 어느 뭐로 보나 굉장히 좀 이 잘 모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제가 되지 않는 그런 한계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까? 적어도 이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종사하는 이 직역의 사람들이 범죄 피해자가 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 사건을 봐도 아실 수 있을 텐데 명백한 범죄 행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자기 구제가 안 되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피해자 스스로 알아서 지금 보면 형사법 체계도 있고 민사법 체계도 다 갖춰져 있으니까 알아서 해결하라 이렇게 하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그대로 사실 방치라고 볼 수 있고요. 도움을 주는 정도로도 사실 부족합니다. 그 유서를 보면 도와주려는 입주민들은 상당히 많았던 걸로 보여요. 이분이 워낙에 성실하고 또 입주민하고 친화적인 그런 경비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려는 노력 정도로도 굉장히 부족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남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자기 일이어야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이 체계적으로 조직적이고 이런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그 정도가 돼야 이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생각한 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민의 사실 대표격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를 뭐 관리사무소 장악하는 최고의 사실 주체가 관리주체잖아요. 관리주체, 뭐 관리사무소장 이런 분들한테는 이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 범죄 사실을 인지했을 때 바로 신고할 의무라든가 고소가 필요하면 고소할 의무라든가 이런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이게 그 범죄가 인지돼서 실제 형사 처벌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 사이사이에 법률 구조나 법률 구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제도를 조금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 내용은 그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아까 그 부당간섭 배제 조항, 그 조항을 좀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부당간섭의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직시해서 입주민 등이 부당간섭하는 경우에까지 이런 시정 조치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부당간섭의 유형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부당간섭인지 사람마다 다 생각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부당간섭의 유형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부당간섭에 해당하면 사실 과태료를 때려버리면 확실한 어떤 제재가 되지 않을까 싶고,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입주민의 손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던가 이런 엄격한 요건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이랑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입주민들이 막상 상사는 아니고 고용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고객이자 상사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근로기준법에 보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이 발생이 되면 사업주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괴롭힘을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있고 그런 것을 인지했을 때의 처리 절차가 있습니다. 사실 그것하고 거의 유사한 일이 벌어지는 게 입주민들의 괴롭힘이나 갑질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응용해서 우리 이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들에게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밖에 이런 제도권 내에서의 노력뿐 아니라 사실 인식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할 텐데, 공동주택 관리 업무 종사자들은 막 부려도 되는 아랫사람이 아니다. 이분들은 공동주택이 원활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직역에 있는 그런 근로자일 뿐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아랫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건 하나 터졌을 때만 분노하고 그냥 또 지나갈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론을 환기하고 지속적인 뭐 윤리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위상을 정립도 아니고요. 정상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갑질과 괴롭힘을 제대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와 이 입주자 등이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제일 큰 거는 이분들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런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입주민들에게 오히려 이익이거든요. 같이 상생해야 좋은 양질의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민의 이익과도 절대 상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분들의 권익이 향상되는 것이 우리 아파트에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공감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특히 자기 그 밑에 있는 뭐 여러 임직원들, 구성원들이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실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런 갑질이나 괴롭힘이 있는지 확인됐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하는 그런 의무들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이게 입주민들이나 관리 주체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이 사실 국가가 해야 되는 역할들이잖아요. 이런 부당 간섭이나 갑질, 괴롭힘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배포해서 이런 일들이 부당한 간섭이구나, 이런 게 갑질, 괴롭힘이구나, 이런 일들을 하면은 어떤 제재를 받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나 그런 인식의 개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발표는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갑질과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는 개선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자살예방센터 또 코비드 심리지원단에서 이 갑질 또 집단 괴롭, 직장 괴롭힘 이런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쭤보신 분이 지금 계셔가지고 뭐 다른 이유는 아니죠. 우리가 다 노동자로 살고 있고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갑질과 괴롭힘이 더 악화되고 가뜩이나 지금 이제 제가 아시는 분도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항공 관련 업종에 계신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제 직장과 상당한 갈등이 있고 굉장히 이제 거의 뭐 지금 당장은 얼마간은 버틸 수 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처음으로 이럴 때 어떤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급휴직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분들에 관해서 굉장히 이제 자기가 뭐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본인들의 노동 환경 자체에 대한 굉장히 이제 아픔과 뭐 분노와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섞여 있다고 하는 걸 이제 듣게 되었는데 하여튼 미국에서는 아예 용어를 만드는 것 같아요. 퍼펙트 스톰이라고. 특히 이제 노동 환경, 노동 시장, 뭐 다른 말로 하면 실직 또 수입 감소로 인한 우울과 또 이 극단적 선택에 대한 사고 이런 게 지금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연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나눠보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갑질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와 지원. 그래서 아마 최근에 갑질 119 주체로 또 발빠르게 이런 코로나 이후의 노동 환경에 관해서 이전에 다른 행사에서 발표하신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잘 극복하기 위해서 갑질이 없어야 되는데 갑질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윤지영 변호사님, 법무법인 공감에 계신 윤지영 변호사님 통해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발표를 맡게 된 윤지영입니다. 제 직장은 공감이기는 하지만 2017년 11월에 만들어진 직장갑질 119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말 그대로 직장에서 벌어지는 갑질을 한번 없애보자. 노조가 없는 노동자들의 버팀목이 돼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이 단체에 하루에 평균 100건 정도의 갑질 피해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좀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언 폭행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여기 지금 소개하는 사례는 저희가
조작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냥 왔던 그 메일 그 내용 그대로 여기 옮겨 쓴 것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욕설들을 하게 되고, 문제는 이런 욕설을 들었을 때 사실 욕설을 하는 사람이 상사이거나 뭐 사용자인 경우, 그리고 욕설을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듣게 되는 그런 폭언에 노출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폭언이 강화되면 이제 폭력으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모욕과 명예훼손에 관한 사례입니다. 앞에 뭐 폭언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요. 그냥 그 개인의 어떤 존엄성 자체를 뭐 몰살하는 그런 취지의 어떤 발언들이 직장에서는 많이 난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뭐 특이한 사례라기보다는 그냥 흔하게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직장에서는 아주 모욕과 명예훼손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돌림과 차별, 이제 직장 안에서 어떤 뭐 문제적이다라고 낙인을 찍거나 아니면 일을 못한다라고 낙인을 찍어서 따돌리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이제 차별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이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뭐 강요는 업무에 의한 강요도 있긴 하지만 뭐 회식, 음주, 흡연, 뭐 그냥 직장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이런 강요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게 그냥 강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강요와 또 연동한 어떤 폭언, 그다음에 특히 성희롱 이런 것들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이게 뭐 회식 자리라던가 이런 장기자랑 자리, 행사 이런 자리에서는 그 분위기상 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막상 그러한 피해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잊지 못할 어떤 상처로 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 즐겁게 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실제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웃을 수 없는, 계속 마음에 상처가 남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부당 지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뭐 쉬지 않고 아무 때나 이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직장이 아닌 가정에서도, 직장 밖에서도 초긴장 상태로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일들이 또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제보 들어온 케이스들을 통해서 보면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증상이 이렇게 정말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몸무게가 2달 만에 7kg가 빠졌다, 음식도 맛이 없고 웃기지도 않고 그냥 뭐 이런 늘상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서, 하지만 일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노동자의 현실이 좀 잘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 받는 제보 중에 죽고 싶다라는 제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당장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제 그 상담을 했던 이메일을 또 보면은 자꾸 옥상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상에 간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염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문만 보면 뛰어들고 싶고 그냥 죽고 싶다. 그다음에 뭐 계속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근데 나아지질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제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공공부문이기는 했는데요. 이제 본인의 지위 자체가 그냥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고, 그냥 그 자체가 그냥 자기의 그냥 존엄성 자체가 그냥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어떤 무생물인 것 같은 상태를 느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 대항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갑질을 하는 당사자는 주로는 상사, 나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대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거나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그냥 감수하거나, 그리고 나서 뭐 잘 되면 나가는 것이지만 사실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나가지도 못하고 억지로 꾸역꾸역 직장에 다니는 일이 사실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직장 갑질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됐고, 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어쨌든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조항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 그다음에 그게 발생했을 때 어쨌든 사용자가 조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어쨌든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을 정부의 책무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괴롭힘을 막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정책을 사실 시행을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무관하게 사업주 입장에서도 그냥 이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물론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어쨌든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갑질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그 노동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어쨌든 지금 현행법에는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앞에서 이제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 노동자에 관한 사례를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산안법 차원에서는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에 대해서 사업주의 예방 조치가 있긴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주로는 통신 매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콜센터에서 근무한다고 하는 고객응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 조항이 현재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돼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산재로 지금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를 이유로 이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이 경우에 이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사실 구직급여가 안 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구직급여가 가능하도록 어쨌든 법 조항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만 보면은 뭔가 대비책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좀 속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현실에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쨌든 괴롭힘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1차적으로 사업주가 조사를 하고 사업주가 이제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되고 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를 하면 오히려 그걸 이유로 다시 한번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보복 조치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예방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의 사후적인 조치이다 보니까 사실 사전적으로 어떤 직장인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실 굉장히 미흡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직장에서의 평소 현실이고요. 그러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어떤가?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제 직장갑질 119에도 굉장히 많은 또 제보가 들어왔고 또 특히 코로나19와 관련된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보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아마 최초의 조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4월 14일부터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저희가 직장인, 코로나19로 인한 직장인들의 어떤 삶에 관한 조사를 했고요. 소득이 줄었다라는 비율이 전체의 절반가량 되는데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에 정규직보다 거의 2배에 이르는 상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종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영세사업장 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또 소득이 줄었고 그래서 이제 작은 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한 3분의 2가량이 지금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평소에도 급여가 적은 1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또 소득이 줄었다라는 비율이 거의 한 70%에 육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장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상용직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 영세사업장보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임금이 적을수록 직장이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라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당한 처우, 이제 이거를 갑질이라고 일단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는 비율도 비정규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무급 휴업을 강요하거나 지금 권고사직, 해고를 강요한다. 그 무급 휴업 강요를 받고 있다. 권고사직, 해고를 강요받고 있다라는 비율도 보면은 굉장히 좀 수치가 높은데 그것도 역시나 비정규직일수록 그다음에 서비스업일수록 그다음에 임금이 적을수록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냥 단지 어떤 경제적인 직장에서의 근로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감과 우울감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더 많은 급여가 더 많이 줄어들고 해고나
해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훨씬 더 불안감과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사람, 비정규직일수록 그 다음에 급여가 작을수록 더 많은 불안감과 우울감에 좀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통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좀 구체적인 사례 또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많지 않은 사례긴 합니다. 보통의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갑질 사례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상황, 급여가 줄어든 상황, 업무가 줄어든 상황, 이런 사실 제보가 훨씬 많지만 좀 예외적으로 그 정반대의 사례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데, 그다음에 좀 연차를 쓰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코로나19의 감염에 대한 어떤 위험이 어떤 우울감, 불안감에 좀 시달리는 상황들이 꽤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한때 이제 대구 쪽에 이제 그 코로나19와 관련해가지고 그 확진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아무런 조치 없이 이제 대구 쪽으로 출근을 하라라고 강요되는 사례도 있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많은 사례인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연차 사용을 강요를 하는 거죠. 사실 연차라는 거는 내가 쉬고 싶을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차를 그냥 무조건 쓰라라고 강요를 하고, 심지어 올해 연차가 다 소진되니까 내년도, 내후년도 연차까지 다 끌어다 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 뭐 내후년까지 사실 쉴 수 있는 날이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자체가 굉장히 또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급휴직 사례들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 무급휴직이라는 것 자체가 뭐 법적으로 보면은 사실 엄밀하게 따진다면 불법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그래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휴직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휴업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고 대부분은 다 동의서를 쓰게 한 다음에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런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용역업체, 그다음에 이제 뭐 공항에서 근무하는 이 라운지에서 근무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파견업체 직원인데 비정규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급휴직 자체가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더 이렇게 뭐 불안을 가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권고사직 해고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경영상 어렵다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한 사람, 그다음에 이제 아웃소싱 업체 직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그냥 나가라라고 하는 상황. 그다음에 어린이집 운전기사인데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 휴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라고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 형태 자체가 뭐 특수고용 노동자, 그다음에 뭐 프리랜서, 비정규직, 아웃소싱 업체 간접 고용 노동자, 뭐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만약에 일을 그만두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더더욱 일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 권고사직과 해고 앞에서 방어책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권고사직 해고와 관련된 케이스, 다른 케이스는 여기는 회사가 오히려 튼튼한데 사실 코로나19를 사실 오히려 기회로 활용을 해서 직원들을 정리하고 하는 그런 일도 현장에서는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장 일을 그만두게 되면은 실업급여가 그나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인데 실업급여조차도 받지 못하도록 사용자들이 갑질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쨌든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일을 그만두었을 때 당장 나락으로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뭐 노동자 한 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심리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어쨌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지원금을 주겠다 해서 고용을 가급적이면 유지하라라는 식으로 압력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도 사업주들이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노동자한테 돌아가지 않게끔 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도 사실 노동자가 굉장히 갑질을 당하고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되는 일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좀 정리를 하긴 했지만 특히 문제는 그 코로나19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갑질들이 특히 비정규직한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비정규직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뭐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고 갱신이 안 되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속수무책으로 더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간접고용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뭐 파견업체,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의 경우에는 원청이 어쨌든 어렵다라고 해서 그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고 하청은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직원들한테 어떤 책임을 전가하고 고통을 전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은 평소에도 불안정하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더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딱히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련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많은 좀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 닿기보다는 어쨌든 그나마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한테 좀 더 많이 가 닿아 있고요. 그래서 정책이 필요한 노동자 입장에서는 사실 배제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4월 20일 정부에서 이제 중요한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이 내용을 보더라도 사실 좀 뭐랄까 그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그다음에 특히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살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그러한 어떤 코로나19와 관련된 대책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정규직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한 상황이고, 이 사람들은 평소에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 불안정하다라는 게 경제적인 불안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문제가 집중되어 있고, 오히려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평소 이 사람들이 겪고 있던 어떤 문제가 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갑질들이 그냥 하나하나 별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 연차 강요, 그다음에 무급 휴업, 그다음에 다시 해고로 이루어지는 이제 복합적인 상황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의 이제 노동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노동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노동자를 보호할 만한 어떤 정부의 어떤 태도 자체가 굉장히 미흡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다 이제 기업을 지원을 통해서 기업이 돈을 받아서 그걸 이제 노동자들한테 뿌려가지고 고용을 유지하는 정책이긴 한데, 사실 이런 것들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뭐 전문가 입장에서도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고 되게 복잡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정부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알기가 어렵다라는 상황. 그리고 결정적으로 결국 이 상황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비정규직, 불안정한 노동차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는 이 비상한 시기에서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계속 미봉책, 임시적이고 어떤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미봉책만 내놓고 있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노동자들의 불안은 점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고, 지금 당장에는 어쨌든 버틴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사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도 그만큼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정부의 정책은 어쨌든 금전 지원 중심으로 있고, 결국에는 이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어떤 다양한 불안함, 특히 정신적인 불안함을 해소할 만한 딱히 그런 정책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 지원 정책이다 보니까 사실 노동자들의 어떤 복합적인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지금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 노동자들한테 다 책임이 전가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정부의 정책은 미흡하다 보니까 사실 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다고 하지만 이후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에서 좀 기민하게, 무엇보다도 좀 더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정책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그 자료에는 제한 부분도 있었는데 아마 시간상 말씀을 다 못하신 것 같고, 나중에 아마 토론 때 이 제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윤주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코비드 심리 지원단과 서울 자살 예방 센터에서 그 하반기에 이제 추경 예산 편성된 뭐 확정은 아직 됐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내용 중에 보면 이 실직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이제 지원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이유는 그동안 이런 부분에서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정서적 지원이나 심리적 지원한 경험이 별로 없고 실직자를 중심으로 한 정서 지원 접근이 그 고용노동청과 관련된 루트를 통해서만 이제 길을 찾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이 노동자 계층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서로 잘 이렇게 네트워크 이루어서 지원해 본 경험이 현실적으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런 그 피해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여러 피해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저희 발표를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감정노동과 코로나19 마스크에 가려진 깊은 우울 제목이 상당히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유근분 선생님,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심리상담팀 팀장님께 이 주제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저희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저희 이제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감정노동 네트워크 사업이 조금 더 이 자리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이제 그 감정노동 네트워크에는 뭐 경찰청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도 들어와 있고 산업안전공단도 들어와 있고 기타 소비자 단체나 뭐 여러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치유 보호분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그 치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분과 활동들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즘에 그 감정노동 그 심리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법률적인 지원이 들어가야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직장갑질 119라든지 서울시 그 노동권익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팀 뭐 이런 쪽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더 많이 바빠지셨구나라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근무 형태가 변화가 있었고요. 그 20년 올 봄에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또는 세계 전체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또 많은 불안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들을 국민 모두가 느끼는 이제 감정이 보편적인 감정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 변화가 일시적일지 아니면 또 뭐 계속 지속적인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그 불안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불안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고요. 뭐 항공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든지 관광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스란히 그것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초 같은 경우에 엄청난 또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게 이제 그 구로구에 있는 콜센터 집단 감염이지요. 여기서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 확산되어가지고 130명 정도를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커다란 공간에 이제 바짝 붙어가지고 일하는 근무 환경 또 뭐 이렇게 저임금 구조 이런 것들이 집단 감염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악한 그 노동 환경이 불러온 비극이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감정 노동자들의 정서적인 상태는 고용노동 불안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 사회의 우울이라는 그늘을 더 많이 들이우고 있고요. 또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이 그림자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문제점입니다. 제가 속하고 있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는요. 2017년도에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이제 전국에선 처음으로 감정노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을 진행을 했고요. 18년도에는 이제 독립센터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7년도, 18년도, 19년도, 그다음에 20년도 이렇게 넘어오면서 지금 개인 심리 상담은 2,000건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로 찾아오시는 내방해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또 객원 상담사 분들이 또 찾아가는 서비스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그것도 부족해서 서울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역을 4개에서 8개 8개로 늘려서 조금 더 가까이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2월 말부터는 그 순환 재택근무를 들어가면서 대면 상담이 어려워졌었어요. 그래서 전화 상담, 이제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을 하고, 또 이제 5월 초부터는 조금씩 이제 대면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시작하면서부터 전화 상담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절실하게 지금 감정노동 종사자들한테 다가가고 있는지, 또 그들의 스트레스가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저희 센터는 뭐 콜센터 아니면 마트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점점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그 감정 노동이 무엇인가가 사회의 인식이 조금 확산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공무원 이렇게 내 감정을 내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요구되어지는 감정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군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직무 스트레스, 뭐 진상 고객으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나 뭐 그런 것들을 시작을 해서 이게 장기간으로 그 스트레스에 노출되다 보니까 우울이라든지 분노, 무기력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삶의 의미가 없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목표가 없다라는 것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그 실적을 계속 이제 요구받게 되다 보니까 직장 상사라든지 동료와의 갈등들이 엄청나게 또 많은 주호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요구되어지는 감정들을 표현하는 그 스마일 증후군이 거의 이제 몸에 배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막 눈으로는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도 입으로는 계속 웃고 계시는 이런 상황들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는가라고 이제 뭐 좌절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자기 비하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얼마 전에 조동문 선생님께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확산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는 돌봄 종사자 등 이렇게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의 대상들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돌봄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쓴 채로 뭐 이렇게 나의 고객들을 대하시잖아요. 근데 함부로 벗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나의 안전도 지켜야 하니 그 고객들에게 마스크를 좀 써주십사 요구를 했을 때 돌아오는 거는 뭐 폭언이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아니면 그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에 접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그 요양보호사분 한 분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일들이 나의 건강을 위협받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노동을 하시다 보니 정신적인 피해라는 것들이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피해들을 경험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한 분 한 분 다 일일이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도 마스크를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저희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서서 마스크를 사야만 했던 경험들을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마스크 판매는 대부분
그 약국에서 많이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약국에서 그 약이나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엄청난 그 중노동에 시달리시지는 않았었는데 마스크를 판매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때 마스크를 사지 못한 분들이 와서 왜 마스크 안 주냐? 왜 나는 살 수가 없냐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폭언하기도 하고 때리려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반복이 되면서 눈만 감으면 그 나에게 위협적으로 대했던 그들이 얼굴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눈을 감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잠을 잘 수가 없고 또 계속 이렇게 다가오는 그 고객들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피곤함에 쩔어서 우울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들이 되었는데 병원에 갈 짬들도 없었죠. 마스크를 계속 판매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스크를 판매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그 학교 강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당장 생계가 문제가 생겼고 저희한테 전화 상담을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올라와서 본인이 이제 학교 강사를 하면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자리가 뚝 끊긴 거예요. 근데 언제 계약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최대한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까지 버텨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집 밖에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 마주치면 굉장히 위축되는 것 때문에 밤에만 몰래 24시간 편의점에 가서 그날 먹거리들을 사들고 와서 집 안에만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 사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은 저희가 누군가 좀 내 이야기를 들어주면 내가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겠는데 그렇지 않다. 얘기할 사람이 마땅치 않고 모두 다 힘든 상황이지 않냐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가 이렇게 만연해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것들을 치명적으로 받아 안는 것이고 또 상담을 하면서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약물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약물과 함께 심리 상담을 병행해야 이분들이 좀 하루빨리 건강하게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무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해진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장애를 가진 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약자라고 불리우던 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고요. 이러한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이 현실을 견디게 할 만한 다양한 방안들이 만들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서울시 감정노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렇게 내방을 해서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개인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것과 또 20가지 마음 챙긴 치유 프로그램 외에도 경비 노동자와 콜센터 노동자, 그 다음에 코비드 이후 애도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급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위기의 감정노동 종사자들에게 심리정서 지원뿐만이 아니라 오늘 계신 변호사님들의 말씀처럼 권리구제 지원까지 함께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제대로 된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그 전담 사업단 계획에도 함께 저희가 참여하고 있어서 조금 더 폭넓은 심리정서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 종사자들이 우리 사회를 원활하게 굴러가도록 하는 분들이에요. 또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이런 노동자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발표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쨌든 여러 각계각층에서 더 취약하고 더 위기에 몰릴 수 있는 그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방책을 제안하고 또 정책적으로도 지금 새로운 것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비 노동자를 위한 어떤 지원도 필요하고요. 감정 노동자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고 또 갑질에 대한 어떤 정서적 피해도 필요하고 돌봄 노동 종사자 분들에게도 지원이 필요하고 사실 이 여러 지원이 이제 여러 부처에서 준비되는데 이게 서로 어떻게 함께 연계해서 그 지원들을 좋은 효과가 나도록 할지가 사실 우리가 아직까지 배우 부족한 것 같은데 오늘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팀장님 얘기 들으면서 정서 지원, 심리 지원, 또 자살 예방 이 차원에서도 이 노동자들과 함께 또 노동 단체와 함께 뭔가 네트워크가 확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이런 그 갑질 현상에 대한 좀 심층 심리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제 외래를 보시는데 또 시간을 쪼개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찬승 정신과 전문의 마음드림위원 원장님이시고 저희 재난정신의학회 재난정신건강위원회에서 중요한 또 팀장 을 포함한 여러 역할을 해주시는 선생님입니다. 오늘 융합파 분석가이시면서 정신과 전문의 정찬승 선생님에게 갑질의 정신 분석, 권력 컴플렉스 조금 지금까지 톤하고는 다르지만 어떤 갑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승입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여러 발표자분들께서 제도적인 개선점 또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하고 또 많은 사례들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저는 이제 클리닉에서 정신분석을 하고 또 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봅니다. 개인의 마음의 심층에서 이러한 갑질의 문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소위 갑질이란 우위에 있는 자가 열위에 있는 자에게 부당한 권력을 악랄하게 행사하는 행태를 칭합니다. 통상 계약의 당사자를 순서대로 갑, 을로 지칭하여 우위인 자라고 또 상대방을 을이라고 합니다. 갑과 을이 계약을 맺음으로써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갑을 관계는 지위, 계급의 고하를 표현하게 되어서 현재는 대기업과 협력업체, 또 업주와 종업원, 상사와 부하 직원, 고객과 서비스업 종사자, 교수와 제자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위 갑질이란 갑을 관계의 갑에 좋지 않은 행위를 비하하는 전미사인 질을 결합한 말로서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행위를 지적하여 비난하는 유행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일 뉴스와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갑질의 사례가 전해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으며 또 진료실에는 갑질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빈번히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여 상담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마음의 고통은 시대의 문제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시대의 문제가 개인을 아프게 할 때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갑질 현상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 시대의 다수의 구성원이 공감하고 공유하는 유행어에는 집단의식이 반영되며 또한 그 기저에는 각 개인의 개인적 무의식과 집단적 무의식이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소위 갑질로 불리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임상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고려하여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차원에서 이해하여 갑질이 발생하는 원인과 그 부정적인 영향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임상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갑질의 사례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으로 약자를 얕잡아보고 힘과 권력을 이용해 부당한 행위를 반복하는 상습적인 갑질입니다. 또 둘째는 평소 평등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 돌변하여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려 하는 우발적인 갑질입니다. 상습적으로 갑질을 하는 자는 대부분의 인간관계 또 사회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약자를 굴복시키고 조종하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공격적이고 오만하고 또 거들먹거리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고 타인이 복종하고 굴복할 때 만족감을 느낍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이미 앞에서 충분히 잘 제시해 주셨고
저는 간략하게 소개하는 데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브랜드의 하청을 받아서 10여 년간 제조 공정을 운영하던 사장이 그 대기업에서 하청업체를 관리하는 팀장으로부터 이제 온갖 인격적인 모욕과 또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사례입니다. 이 하청업체 사장은 굉장한 분노에 휩싸였지만 도저히 그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팀장에 저항하지 못하고 마침내 불안, 우울, 무기력에 빠져들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또한 자살 사고, 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젊은 여자 교사의 사례인데요. 신규 임용되어서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직의 선배인 그 학교를 지휘하는 남자 교장으로부터 시집은 언제 갈 거냐, 시집이나 빨리 가라, 여자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하는 등 온갖 이런 언어폭력과 비난을 모욕에 시달려왔습니다. 그리고부터 이제 자기가 꿈꾸던 그런 교직에 대한 희망도 잃게 되고 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충성을 다해서 대학원 시절에 모셨던 지도교수가 어느 날 그 지도학생을 불러서 학자로서의 꿈을 접게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모멸감을 주는 말투로 이런 천한 것들에게는 자르져봤자 은혜를 모른다는 말과 함께 당신에게 학위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동안 이런 착취당하고 이용만 당했다는 억울함과 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열정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학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로 이제 다른 길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우울감이 그의 중년의 삶의 의욕까지 꺾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례 D는 공공단체 팀장의 사례인데 신규로 들어온 임원이 경쟁관계에 있던 기존 임원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런 팀원들을 편가르게 하고 이 팀장에게도 모욕하고 또 분노를 폭발시키고 폭언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팀장은 더는 버틸 수가 없었고 또 불안과 공황 발작,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자신이 젊음을 바쳐서 성장시킨 그 기관에 마침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보면 이 신규로 들어온 이 임원 또한 불면과 불안, 또 공황 발작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과 같은 문제도 심각했다는 걸 보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습적 갑질의 유형에서는 지속적으로 갑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만성적인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치료를 받기에 이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특징적인 임상 양상 중에 하나가 심한 무력감에 빠져서 상황을 개선시킬 의욕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상습적인 갑질을 가한 사람은 타인의 심적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인격 특성을, 또한 권력에 몰두하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점에서 자기적 인격 특성을 고려할 만합니다. 상습적으로 갑질을 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반성적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서 그 행위 자체에 대해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갑질을 당한 사람이 저항하려고 하면 더욱 철저히 비하하고 짓밟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권력의 중심에 서지 못한 경우에는 불안과 우울, 불면 등의 증상을 겪고 오히려 본인이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발적인 갑질에 대한 사례입니다. 평소 평등한 인간관계를 맺어오던 사람이 특정한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힘을 남용하려 하여 본인과 상대 모두 예상 밖의 상황에 당황을 하게 됩니다. 갑질을 하는 상황에서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본인도 불안과 공포에 압도되어 몸을 떠는 등의 신체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로부터 심한 모욕과 비난을 들어온 이인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한 이는 부하 직원들의 태도가 불손하고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서 몹시 불편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이전 직장에서 상사에게 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최대한 부하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려고 노력했으나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이는 부하 직원들의 무례한 태도에 마구 화를 내고 소리 지르며 비난했고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퇴근 후에도 이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부하 직원들에 대한 분한 마음과 더불어
자신이 그토록 분개해온 이전 상사가 한 짓을 자신이 똑같이 저지른 것 같아 더욱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질의 대물림의 사례입니다. 우발적 갑질의 유형에서는 돌발적으로 갑질이 발생합니다. 대개 일회성인 경우에 그쳐서 갑질을 한 사람도 또 당한 사람도 진료나 상담을 받으러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임상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례는 기존의 정신분석을 받던 사례가 경험하는 것인데, 가해자는 평소에 타인과 평등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왔고 다소 내향적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소심했던 사람이 갑자기 권력을 잡게 되거나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 폭발적으로 분노하고 주위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위로부터는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놀라고 흥분해서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등의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갑질을 당한 사람은 돌변한 상대방의 태도에 당혹감을 느끼고 신뢰가 무너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갑질에 대해서 고찰을 하면서 먼저 권력 컴플렉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습적이든 우발적이든 갑질을 당한 사람은 압도적인 권력의 공격에 무너져 이후로 의욕과 희망을 잃게 됩니다. 갑질을 한 사람도 뭔가에 홀린 듯이 화를 쏟아내고 소리를 지른 후에 자괴감과 우울, 불안에 빠지는 일이 흔합니다. 이것은 모두 자아와 이질적인 어떤 무의식적인 심리적 내용, 즉 컴플렉스의 현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무의식의 권력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인 권력 컴플렉스와 자아를 동일시하거나 권력 컴플렉스에 의해 사로잡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하기보다는 권력에 의해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특히 권력에 집중할수록 타인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인지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는 건강한 자아 기능을 손상시키고 신경증적인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 지적한 대로 권력에 대한 집착은 본인이 표현하거나 인식하기를 꺼리고 있는 지독한 열등의식의 과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갑질을 하는 자는 그 무의식에 자신도 모르는 심한 열등의식이 도사리고 있어서 이를 부정하고자 겉으로는 더욱 안하무인의 폭군 행사를 합니다. 갑질의 상황에서 갑과 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둘 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갑은 을이 무능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하다고 비난하며, 을은 갑이 독재적이고 오만하고 폭력적이라고 비난합니다. 둘 다 자신이 혐오하는 것을 상대방에게서 보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무의식에 억압된 열등한 인격인 그림자상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현상입니다. 투사는 혐오스러운 인격이나 부도덕함이 자신에게는 없고 남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방어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림자가 자신의 무의식에 있다는 것을 의식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갑은 자신의 감추어진 열등의식을 직시하고 인정해야 하며, 을은 자기 내면에서 발휘되지 못한 채 벌어져 있던 권력욕을 발견하고 실현시켜야 합니다. 과연 갑질의 등장이 나쁘기만 한 것인가? 갑질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힘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비하하는 유행어입니다. 우리는 갑질이라는 유행어를 통해서 현재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인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그림자 투사를 통해서 각자의 내면에 억압되어 있는 그림자를 인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갑질의 피해자인 을은 분노에 떨면서도 한없는 무력감에 빠져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의욕을 잃은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정신분석을 하면 초기에는 갑질을 당한 사람의 꿈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트라우마 재경험 증상에 해당하는 반복적으로 갑질을 당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갑질은 피해자의 마음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그러나 정신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격적이고 가학적이기만 했던 꿈속의 갑이 손을 내밀어서 화해와 협력을 청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피분석자는 기력을 회복하고 삶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이는 자신의 무의식의 그림자와 권력 컴플렉스를 의식화하는 작업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심하고 무력한 자에게 자신의 무의식의 힘을 의식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갑질은 기본적으로 독재자나 폭군과 같은 권력의 오남용입니다. 권력의 우위에 있는 자는 당연히 이런 갑질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열세에 있는 자는 자신이 당해야만 할 뿐 다른 방법은 없다는 무력감에 젖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위 고하에 대한 뿌리 깊은 계급의식이 내재해 있습니다. 집단이 구분하는 계급만 보일 뿐 각자의 개인의 고유한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 근현대사의 일제강점과 한국전쟁, 군부 독재라는 오랜 순환이 한국인의 마음속에 남긴 악영향이 있습니다.
정신적 가치와 인간 존중의 전통은 땅에 떨어지고 오로지 권력만을 추구하는 행태가 사회 곳곳을 병들게 했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평등의식이 결여되었을 때 갑질이 나옵니다. 현대의 갑질은 무엇보다도 돈과 관계가 깊습니다. 돈은 권력의 다른 이름입니다. 호프만 슈탈의 희곡 예더만은 오만한 부자 예더만이 불시에 찾아온 죽음의 신에 끌려가게 되자 돈과 권력에 취해 수치심을 모르고 살아온 인생을 반성하는 줄거리입니다. 예더만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주무르던 재물에게 죽음의 길로 동행해달라고 청하자 재물이 던지는 냉소는 현대인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재물이 예더만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보 같으니라고. 자넨 초라한 얼굴이 지독한 바보야. 예더만, 생각해봐. 난 이 세상에 남아있지만 자네는 어디에 남는가? 내가 자네 마음속에 찔러 넣어둔 것이 있어. 자넨 그걸 위해 일했지. 그건 사치와 거칠에 자만과 허풍, 그리고 저주스러운 음탕함이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자네에게 불어넣었지. 자네가 지금껏 고집을 꺾지 않고 사지를 다 뻗은 채 땅바닥에 지쳐 나동그라지지 않고 여전히 목을 쳐들고 있게 해준 것은 오로지 돈과 재산 덕분이지. 자네의 모든 용기는 바로 이곳에서 솟아오르는 거야. 보게, 돈이 다시 돈괴 속으로 떨어져 가는군. 이것으로 자네 행복은 끝장이야. 이제 곧 자네 의식도 사라져버릴 거야. 두 번 다시 나를 만나는 일은 없을 거야. 이 속세에 있는 동안만 자네에게 나를 빌려주었던 거야. 그러니 나는 자네가 가는 길을 함께 가지는 않아. 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 자네가 외톨이로 완전히 벌거숭이가 되어 고난에 빠지도록 내버려둘 테야. 자네가 손을 내밀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이를 갈고 이를 드러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자네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벌거숭이가 되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100년 전에 오스트리아의 극작가 호프만 슈탈이 쓴 희곡입니다. 여전히 현대사회에서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질은 사회적인 문제로서 올바른 평등의식을 심어주는 교육을 통해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계급의식을 버리고 약자를 배려하며 각 개인의 개성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교육,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힘은 남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개척하고 이웃을 돕기 위한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질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제도적 근절 대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갑질을 멸시하고 금기시하는 집단적 대책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갑질 문제를 기회로 삼아 모든 사람의 심성에 깃들어 있는 무의식의 힘, 권력 컴플렉스를 발견하고 그것을 건강하게 의식화해야 합니다. 고유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갑과 을이라는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페르소나에 불과한 갑 또는 을에 자신을 전적으로 동일시할 경우 심각한 신경증이 발생합니다. 많은 한국인이 자신을 을로서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갑질이라는 유행어가 탄생했지만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모든 인간관계를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구도로 왜곡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갑과 을이 공존합니다. 이를 인식하여 자신의 힘과 권력을 건강하게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마음의 치료를 받고자 할 때 그는 단지 갑질 등 하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치료자 앞에 마주 앉습니다. 갑질은 하나의 계기일 뿐입니다. 부모와의 갈등, 워커홀릭으로 자신을 잃어버린 생활, 뿌리 깊은 열등감, 과거 상실의 반복 등 모든 개인적 과거사와 함께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인생의 문제가 펼쳐집니다. 그런 사람을 갑과 을 중에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적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치료자는 그의 무의식에 접근하여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의식의 범위를 확장시켜 새로운 가능성을 찾도록 해줘야 합니다. 을의 마음속에 갑의 마음속에 을이 숨어있음을 발견하는 것은 무척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만 그림자를 외면하고 타인에게서만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이상 우리는 상호 비방과 증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를 직면하고 의식화할 때 그는 갑과 을의 종속관계를 뛰어넘어 독립적인 온전한 인격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찬 선생님 어떤 그 사회 비평적인 융심리학 이론까지 오늘 저희가 토론을 들었습니다. 쉬려고 했는데요. 갑자기 그 유튜브 또 카톡을 통해서 질문이 한 3-4개가 들어와서 한 가지 질문만 여기 오늘 발표하신 분들에게 여쭤보고 잠깐 쉬고 토론자 2분 진행할까 합니다. 그냥 카톡으로도 보내주시고 유튜브로도 아마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마
그 우리 세 분 앞에 발표까지 들으시면서 질문을 하신 것 같고, 이제 우리 정찬 선생님 강의나 아마 듣던 중에 왔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이 있고 제한이 있는 것 같지만, 약간 이런 심리 정서적인 지원 부분에 관해서는 뭐 뚜렷한 게 눈에 띄는 게 없다. 혹시 그 만약에 주변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직장인이나 노동자들이 이런 심리 정서적 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뚜렷한 그 지원책이나 뭐 어떤 센터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거를 차라리 한두 개를 가르쳐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도 이런 일이 다 계속 있어 왔는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이제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조금 다른 그러니까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다른 것 같으냐, 이런 크게 두 개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이 현재 뭐 경비 노동자 포함하여 코로나 위기의 여러 어려움에 내몰린 노동자를 위해서 심리 정서적 지원으로 가장 대표적이고 뚜렷한 지금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근분 선생님 아마 답변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심리정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로 전화를 하셔도 전화 상담과 그다음에 저희 대면 상담이 모두 가능한 상태이고요. 네, 근데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예. 네. 그리고 또 서울심리지원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도 그 청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심리정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각 자치구마다 있는 가족 예.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곳이요? 그런 곳에서 노동 관련이나 노동 관련은 아니지만 그 뭐 개개인 찾아가서 개인사와 그다음에 또 가족의 그 다양한 심리 상담 들이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정노동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시민들에게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10회기까지 무료로 상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네. 혹시 뭐 우리 변호사님들 중에서는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걸 이용해라, 이게 현재 노동관계의 어려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 것 같다, 이렇게 권해주실 만한 건 없으신가요? 네. 아, 그래요? 네. 현재 뭐 그 근로자 건강센터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되나요? 근로자 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신체적인 건강을 훨씬 더 많이 아, 하시고, 그리고요. 심리 심리 상담은 상담을 가시는 경우가 그닥 흔하지는 않아서, 네, 그리고 거기 같은 경우에 근무 시간대에 그쪽으로 가셔야 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신 네. 걸로 보이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코로나 위기 때 더 이런 노동자 정서 지원이나 우울 지원, 뭐 자살 예방에 특별히 더 강조할 점이 있다고 느껴지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뭐 아무 분이나. 네, 우리 윤지영 변호사님. 네. 그 앞에 뭐 했던 이야기 있기 때문에 반복되지 네. 않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은 네.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위기 의식이 많이 퍼져 있고, 특히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이분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심리적, 정서적인 그 상태가 결국 경제적인 상태,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안정적인 상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어쨌든 노동 정책 자체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근데 지금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사실 실태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내놓는 실태 조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매달 나오는 그 뭐 취업자, 뭐 실업자, 이 통계 조사가 사실 전부인 거고, 좀 종합적인 어떤 그런 실태 조사, 그래서 당장 노동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게 필요하고, 특히 뭐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먼저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에 맞는 좀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상현 민주노총 정신보건노조 지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고, 또 제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예정하고 있는 프로그램 일부 함께 나누고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토론 첫 번째 전데요. 일단 먼저 주상현 민주노총 정신보건노조 지부장님께 노동조합에 기초한 지원 방안 또 여러 가지 오늘 들으시면서 생각했던 바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상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 지부장 주상현입니다. 네, 네 분의 발제 잘 들었고요.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 정찬승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혹시나 저도 우발적인 갑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 저희 이제 정신보건지부 안에서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집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감정노동을 많이 하시는 사람들인데 울면서 상담하고 있다라는 아주 그런 얘기를 아까 하셨을 때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과연 이 집단에서는 어떤 지원 방안이 필요할까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변호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과연 코로나 때문에 어떤 갑질 및 직장 괴롭힘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봤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발생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더더욱 그런 것들이 좀 부각되는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웨비나 자리가 마련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에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대중교통을 탔을 때 그 대중의 여론의 바로미터라고 하시는 어떤 택시기사 분들의 얘기들을 주로 저희가 많이 듣게 되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가 업무 중에 한번 택시기사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코로나 이후에 분명히 경제적인 문제로 자살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뉴스에도 잘 나오지 않더라. 정부의 지원책은 존재하지만 그 정보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문제, 삶의 문제는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일하느라고 돌아볼 틈이 없는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더 밑으로 그런 것들이 더 부각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느꼈고요. 결국에는 지금 뭐 뉴노멀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 정보력에 대한 얘기들이고 변화에 대한 얘기들인데 결국에는 소외계층들은 그 정보력이나 어떤 그 변화에 잘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 갑질의 문화와 직장인 괴롭힘이 굉장히 또 강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이 코로나가 사실은 뉴노멀이라고 하는 신단어를 만들어냈고 뭐 비대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는 것은 아닌가. 사실은 이 뉴노멀이 굉장히 어두운 단면을 갖고 있는데 그 뉴노멀에 속하지 않는 산업 현장에까지 무리한 확대의 조짐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하는 대상자나 직장인 괴롭힘을 하는 그 대상자, 그 가해자한테 더 잘 보여야 되고 내가 이 직장을 잃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속으로 삼키면서 결국에는 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선택까지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대면 서비스를 주로 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대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부의 일에 좀 집중하게 되고 업무를 재분배하고 재배치했는데 마치 이런 사람들을 아무것도 안 하는 집단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는데 안전대책은 굉장히 전무한 상황이고 뭐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너희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한가하잖아 이렇게 하면서 세금을 축내는 집단으로 얘기하고 정작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고용은 또 계약직으로 몰려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자기 심리적인 부분들의 어려움을 이런 감정노동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런 집단에게 어떻게 보면 불만을 쏟아내는 분출구의 역할을 하고
단순 안내에 전화해서 또 고도의 심리 지원 상담까지 요구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금 현재 저희가 또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직장인 괴롭힘 법안도 시행 이후에 단면들이 좀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 센터에서 한 집단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확실히 그 직장인 괴롭힘에 대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시들은 많이 나왔지만, 그것들을 교묘하게 이제 언어를 좀 교묘하게 좀 바꿔가면서 계속 직장인 괴롭힘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사례들이 많았고요. 또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법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안 걸린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들을 이 부하 직원한테 은연중에 압박처럼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를 해도 결국에는 이게 크게 문제될 건 아니야. 그 대신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바로 사과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한테 법적으로 문제를 참진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지속적으로 계속 직장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사과했으니까 저 사람이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과연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가 좀 얘기하는 것도 좀 일을 크게 만드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스스로 또 판단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복지 영역에서 좀 보면 사실 이 복지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건 국가주도형으로 시작을 해서 개별적인 서비스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법인, 그러니까 사회복지 법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대화, 기업형의 법인을 좀 많이 만들어냈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인에 고용된 실질적인 복지 노동자의 현장에서 계약직이나 임시직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계약직이나 임시직이 이 갑질 문화에 굉장히 좀 취약하고 직장인 괴롭힘에도 굉장히 취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여러 여기 발제를 해주신 분들의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니까 사실은 저희 나라에 법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산업안전보건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 적용하는 게 굉장히 노동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산업의 혁신적인 발전, 또 지금처럼 감염병처럼 삶이 변화하는 경우에 힘없는 을의 지위는 더 낮아지는 계기가 됐고, 반드시 필요한 일, 흔히 얘기했던 3D 업종은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런 일들이 오히려 또 노동력이 또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또 노동력이 많아졌기 때문에 임금을 저하시키고 하청에 하청을 주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갑질의 사례가 더 많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비대면으로 인해서 이제 일자리 수가 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반드시 꼭 비대면이 아니어야 되는 산업들은 계속 그런 것들을 확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무리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도 노동자들의 어떤 고용을 좀 위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는데 감염병 이후의 삶은 꼭 최소한의 꼭 필요한 집중되는 사회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좀 강조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노동자의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흔한 예시를 좀 들어보면 정부 지원 고용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고용노동장려금, 뭐 장애인 고용장려금 이런 것들이 그 장려금을 기업주 사용자한테 주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또 갑질을 하는 업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한다고 했을 때 공적인 감시 체계가 강화돼야 된다는 것들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위해서 사용자의 법적 조치를 요구해야 되지만, 또 이런 것들을 보면 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원가 절감하고 이익 창출을 위해서 외주를 주고 또 하청을 주고 다시 재하청을 주다 보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없고, 그런 일들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라는 것들은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갑질이라든지 이런 직장인 괴롭힘에 대해서 노동조합에서 조금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 받잖아요. 건강검진 받는데 이 건강검진 자체가
신체 질환을 판명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이 굉장히 주된 목적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의료보험 체계가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좀 잘 돼 있다 보니까 아프면 병원 가는 문화는 분명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장에서의 건강검진은 아프면 내 직장을 잃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고요. 더군다나 내가 일할 수 없는 정신건강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등한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 굉장히 좀 단순하지만 직장 생활에서 발생된 정신건강에 대한 건강 진단이 좀 더 형식적인 게 아니라 분명히 좀 많은 양의 건강진단, 정신건강진단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직장인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상현 선생님, 이제 노조 입장에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토론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전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블루 이후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이제 자살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이런 정책적인 판단 하에서 서울시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접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심리 지원 분야에서도 이제 코로나 심리 지원단과 연계해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저희가 이제 기획을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가장 큰 정책적 방향에서의 주요 전략은 도움 요청 전략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말해서 아까 여기저기 뭐가 있긴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무슨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트워크와 홍보를 하는 것 첫 번째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연령대별로 어디가 가장 취약한지, 직업군별로 어디가 취약한지를 잘 파악해서 그런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현재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 플러스 이 심리지원 서비스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조직적인 네트워크랑 또 그 네트워크를 홍보하는 거, 이거 이제 첫 번째 주안점을 두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대면 접근 서비스의 개발을 지금 서울시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노동 현장에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사람들과 쉽게 나누기 어렵고, 또 아까 우리 주상현 선생님 얘기처럼 혹시 이래서 내가 우울하면 가뜩이나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본인이 뭔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얘기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가 진단이나 일부 이제 진단 기능을 포함한 이제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 챗봇도 고민하고 있는, 어디까지는 챗봇이 이제 상담하고 어떤 노동자분들의 수치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호될 수 있고 하는 이런 비대면 접근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을 특히 이제 이번에 강조한 접근 내용 중에 하나고, 이제 또 하나는 이런 현재 해고의 위기가 있거나 또는 실업 상태에 있거나 실직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심리 정서적 서비스로 오프라인도 필요하다. 그래서 왜 예전에 IMF 때 그 실업 이제 노숙인 분들에게 클레먼트 코스 같은 코스의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나온 것처럼 노동자 대상 아카데미,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저희가 이제 참고적으로 조사할 때는 단순히 심리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 또 자기를 관리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법률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자기가 뭔가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미디어 관련된 거, 이런 네 가지, 이런 4-5가지 패키지를 아예 한 코스로 제공해서 실업됐다고 그냥 구직 상태로 그냥 이렇게 무작정 눌러 앉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프로그램을 심리 정서와 결합해서 제공하는 등등의 이제 계획을 현재 갖고 있는데, 아까 윤지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저희가 실태조사에 기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실직자 심리지원단 이런 개념을 했었는데, 사실 실직자 심리지원단 너무 이제 실직자만 포커싱해서
이제 좀 제한된 범위여서 이걸 좀 더 넓게 넓은 군으로 이제 대상을 삼고 이런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감염 재난 시기에 노동자의 여건 악화로 인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시도하는 이 재난 시기에 노동자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이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뭔가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서울시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준비하고 있는 7월 이후부터 실시할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관해서 간략히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여러 성과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갑질 노동자의 아주 제일 선봉으로 개입하시는 변호사님 포함해서 또 갑질 119에 계신 선생님 포함해서 또 이 노동자 감정 노동자 보호센터 선생님이 벌써 우리 네트워크를 이제 시작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또 위험 신호가 있을 때 저희한테 연락해 주시고 저희와 연관된 또 기관들한테 또 정보를 주고 하면 위기에 있는 노동자들을 우리가 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안전망을 여기서부터 실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아까 들어온 질문은요. 디비님이란 분이 질문해 주신 건데 금전적 지원책이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겠대요. 금전적 지원책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된 거 포함해서. 그런데 비정규직 등 업무 환경이나 불안정한 취약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이 다른 정책은 현재 전에 눈에 띄지 않는데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 분이 계신가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제 현재 정부가 지금 이 코로나 감염 때 위기의 노동자에게 금전적 지원 외에 다른 지원이 어떤 게 있나요? 혹시 물론 뭐 우리 주상현 선생님 포함하여 노동조합에 계신 주상현 선생님 포함하여 노동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 어떤 게 있는지 아시는 분? 윤지영 변호사님. 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전적 지원 말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벌어지는 갑질에 대해서 정부에서 익명 신고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뭐 갑질이라는 게 사실 뭐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히 뭐 무급휴직 그다음에 그 해고 강요 뭐 이런 연차 사용 강요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익명 신고 센터에 이렇게 제보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해결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바로 이제 노동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정책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이렇게 실업된 노동자들을 위한 어쨌든 고용을 또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언제든지 이제 실업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현재 실업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공공부문을 포함하고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는 IT 쪽, 디지털 쪽으로 해서 지금 어쨌든 임시적으로나마 일자리 창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혹시 다른 선생님들이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하여튼 오늘 그 노동자 권익보호센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도록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것인가, 이게 더 이제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청취하시던 캣님이 2차에 이어 3차까지 참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서 여러 사회적 문제를 생겼는데 이런 여러 사회적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돼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 특히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섭외해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섭외해 주셔서 더 감사하다. 여러 단체나 직군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또 주셨습니다. 심리 상담자로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충분히 표현해보고 공감하고 또 타당화해주며 그 불안을 견디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찾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계 문제가 실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담을 지속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때 상담자의
예, 어떤 효능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내담자와 함께 무기력감을 같이 겪을 가능성도 큰데 어떻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잘 상담하시던 분이 생기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제 상담을 그만하려고 한다든지 뭐 들어봐 종결될 때 또 상담자 자신은 또 어떻게 앞으로 상담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기 격려를 해야 될지 아마 요즘 시기에 상담을 더 하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또 상담을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지 우리 그 유근분 선생님하고 찬 선생님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비슷한 경험들을 자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를 만나던 분들이 뭐 경제적인 이유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상담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또 종종 발생을 하고요, 실제로.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건강하게 일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들도 많아서 상담자들이 함께 아파하기도 하고 내가 무언가 좀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아니면 내가 그분과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곳에서 조금 더 건강한 어떤 영향들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뭐 이런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혹 그 뭐 전화나 아니면 뭐 이렇게 SNS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이분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후방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한 번씩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제 아픔들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상담자 저로서는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라는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상담사 동료분들하고 사회정의 상담사 모임이라는 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사들도 사회 이슈나 이런 것들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할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 속에서 내가 건강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를 혼자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좀 서로의 건강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좀 각자 우리 일하는 분들도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상담, 정신치료, 분석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전문 상담가라면 이것이 전통 정신치료에서는 어떤 현상으로 설명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또 더 이상 상담실에 오고 싶어하지 않는, 또 꺼려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은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신의 고통의 문제를 회피하고 싶은 치료에 있어서의 어떤 저항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분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공감을 해주고 또 이분이 너무 번아웃된 나머지 이런 빈곤이나 폭력의 문제는 그 자체로 이제 심각한 트라우마입니다. 자기 트라우마를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회피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치료는 굉장히 좋은 것인데도 더 이상 상담실로 찾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자신의 고통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그 무력감을 공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을 올려주신 분의 말씀에 치료자도 아주 심한 무력감을 느끼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너무 현실적인 문제가 크고 또 내담자, 피분석자가 고통에서 빠져나오고 싶어하지 않을 때 치료자로서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본인이 이제 그걸 견디기가 어렵다면 혹시라도 이것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나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역전이의 문제가 아닌지를 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런 치료자나 상담가 자신도 또 동료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자신을 지도해 줄 만한 적절한 지도자 또 슈퍼바이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무력감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이 자신이 느끼는 심각한 무력감이 바로 이 내담자의 무력감을 공감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할 때 또 이런 상담에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을 넘고 그 무력감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말씀씩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이 또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도 드시고 또 새로운 느낌도 있을 텐데, 이 코로나 이후 코로나 블루 또 코로나 자살 이런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특히 우리 취약한 노동자 계층 안에서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심리 정서적 부분에선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발표해 주셨던 우리 김미란 변호사님, 네, 클로징 멘트이면서 좋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한 뭐 어려움이나 이런 건 뭐 재차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저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건 그런 문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중지를 모으고자 모인 것인데, 제도는 결코 현상을 앞서가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현상을 부지런히 쫓아가다 보면 바른 방향으로 현상을 인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괴로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지 않도록 우리들도 노력해야 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해야 하겠지만, 또 하나는 그런 일들, 그런 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는 또 반드시 더 많은 제3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3자가 피해자를 원조하는, 지원하는 제3자가 됐을 때 이런 문제가 훨씬 빠르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요 시간이 우리 모두가 그런 건전한 제3자 이런 현상을 극단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힘든 사람들은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 개인의 지금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연결된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가 개인을 보호할 수 없으면 개인은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김미란 변호사님 하셨던 말씀하고도 연결된 건데요. 결국에는 이걸 개인 차원에 맡겨두고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어쨌든 힘이 되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으면 좋겠다. 노동조합이 일단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고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노사협의회, 그다음에 고충처리위원이 있으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야 된다. 특히 비정규직을 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조나 또는 그런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들이 있지만, 이거는 그냥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문제로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노사협의회도 노동조합도 그다음에 고충처리위원도 결국에는 그 영세한 3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작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불안정하게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쨌든 사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서울시의 다양한 센터, 지금 현재 있는 센터도 그렇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센터를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그 사회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또 다른 어떤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그 사회 안전망 구축에 또 한 걸음 나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또 법률적인 지원, 권리구제 지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의 안전망을 또 형성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기도 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암울한
이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기도 하다라는 것들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런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혜를 발견하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시대에서 우리는 이런 역병이 돌면 두 가지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하나는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약자에게 이 재앙의 모든 잘못과 원망을 다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항할 수 없는 약자를 탓하고 또 비난하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재앙을 당하면 집단의 공격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딘가로 분출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될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또 과거로부터 배울 만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런 역병과 재난의 시대에 가장 노력했던 점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울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지어 길에 버려진 시체까지 수습해서 장사를 지내줄 만큼 그런 원혼들을 달래주고 백성들의 억울한 죄를 풀어주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잘 이어받아서 우리의 공격성을 죄 없는 사람에게 분풀이하듯이 쏟아내서 이런 갑질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폭력성이 정말 괴롭혀왔던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이 사람들의 울분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찾고 노력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정말 어려울 때 가장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두가 다 어려운 이 상황에서 있는 제도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함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법과 제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따라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어떤 작은 변화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어려운 것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또 찾아주고 또 들어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잘 지키면서 이 시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역사 얘기를 하니까 가장 암울했던 역사 중에 하나가 IMF죠. 사실 IMF 때 우리나라의 모든 여러 가지 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IMF 때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가족 해체, 그때 가족 단위로 노숙하는 이제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그래서 가족 노숙 쉼터 이런 곳에도 제가 가서 일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IMF보다 더 심할 것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 여파가 경제적인 여파를 넘어서 우리 삶에, 개개인의 삶에도 큰 위기를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IMF 때는 이런 사회적 재반 여건, 안전망이 없어서 정말 많이 자살하고 또 실직하고 이혼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아픔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때는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은 안전망을 가지고 코로나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음으로 내몰리거나 또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분들이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그런 역사적인 발전을 우리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아주 어려워진 사람들에게도 이 사회가 잊지 않고 함께 해 나간다라는 그런 우리 사회의 큰 연대의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그런 안전망을 만드는 함께 참여하고, 특히 이번에 이런 노동환경의 악화로 인한 노동자들을 위한 우울 및 자살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 또 그런 걸 준비하는 다른 곳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이용하고 또 여러분들 권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잘 건너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저희 웹이나 웹 심포지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와 정신분석, 그때도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50여 분 청중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